2024년 파리올림픽이 성대하게 막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민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개막식 날 예상치 못한 폭우가 파리 전역에 내리쳐 하수구가 넘쳐났고 그로 인해 약 600만 마리에 달하는 쥐들이 지하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고양이만 한 크기의 쥐들이 파리 시내 곳곳에서 목격되었고 레스토랑과 바에서 음식을 찾는 쥐들이 사람들의 식탁에 나타나는 장면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사실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쥐가 서식하는 곳 중 하나예요. 쥐는 수도 인구 220만 명의 주민보다 2배 이상 많으니까요. 수백만 명의 스포츠 팬들과 관광객들이 몰려든 도시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이 과정에서 파리는 그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치명적인 환경 문제를 드러내 보이게 되었어요. 감동곡간 파리올림픽 이후 환경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던 장 피에르 라로슈는 프랑스의 유명 방송국에서 환경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였어요. 올림픽 이후 드러난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파리의 쥐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죠. 장 피에르는 수년간 환경 문제를 깊이 있게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였지만 이번 쥐 사건의 규모는 그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파리올림픽에서 쥐떼들이 문제를 일으키다니 이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망신이었죠. 그는 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그는 센강 근처에서 한 파리 시민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그날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시민이었죠. 당신이 목격한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년의 파리 시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려 했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처음엔 그냥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쥐더군요. 그 크기를 보고는 정말 놀랐죠. 고양이만 한 쥐가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었어요. 무리를 지어 다녔다고요? 장 피에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어요. 그렇죠.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몰려서 음식을 찾으려고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손님들도 다들 기겁했죠. 그런데 파리 시민들은 그저 익숙하다는 듯 무시하더라고요. 이 인터뷰는 장 피에르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파리라는 도시에서 환경 문제는 항상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로 번질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밤 장 피에르는 자신의 집에서 다큐멘터리의 구성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파리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도시들의 환경 문제도 함께 조사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해야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그는 오랜만에 한국에서 온 대학 동기 김성우와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성우는 대학 시절 함께 환경 정책을 공부한 친구로 현재는 서울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성우와 만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파리에서 벌어진 쥐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우, 파리에서 쥐들이 거리를 점령했어. 올림픽 기간 동안 폭우가 쏟아져서 하수구에서 쥐들이 다 튀어나온 거야. 고양이만 한 쥐들이 말이야. 진짜 장난 아니더라니까. 장 피에르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우는 웃으며 진짜 고양이만 한 쥐라니 상상도 안 된다. 파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 근데 쥐가 그렇게까지 많아진 이유가 뭐야? 장 피에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 쓰레기 관리 문제도 그렇고 낡은 하수 시스템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 폭우가 결정적이었어. 평소에도 쥐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문제는 좀 덜한 편이야. 나 같아도 쥐를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걸? 아마도 한국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기에 그러지 않을까? 음식물 쓰레기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가정마다 무게를 재서 비용을 부과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 그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 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편이지. 장 피에르는 놀라운 표정으로 성우를 쳐다봤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구나. 음식물 쓰레기를 무게로 측정해서 비용을 매긴다는 건 처음 들어봐. 성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처음 들으면 놀랄 거야.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니까. 또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많이 해.
돼지 사료로 쓰거나 비료로 만드는 식이지. 장피에르는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이거다. 한국으로 가서 이 시스템을 직접 취재해보면 파리와 비교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어. 그는 성우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취재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있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례는 드물었어요. 성우, 너 말 듣다 보니까 한국 가서 직접 그 시스템을 취재하고 싶어졌어. 한국의 환경관리 시스템을 다큐멘터리에 넣으면 굉장히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아. 혹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성우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한국에 오면 내가 환경미화 관련 공무원도 소개해 줄 수 있어. 서울시에서는 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분명 좋은 취재 자료가 될 거야. 이 대화 이후 장피에르는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한국의 환경 관리 시스템과 비교하는 쪽으로 설정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파리에서 배울 점이 한국에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그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며칠 뒤 장피에르는 급히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파리에서 벌어진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조사하던 중 확실히 한국이 환경 관리 면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한국에 가서 직접 제 눈으로 봐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RFID 기반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인 제도라는 점이 그를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이 시스템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감량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서울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깨끗하잖아. 그는 공항에서 나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파리에서 보았던 오래된 건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거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이 세련되게 늘어서 있었고 거리는 정돈된 느낌을 주었죠. 이게 바로 서울인가? 예상보다 더 발전했잖아. 역시 거리마다 깨끗하고 산뜻하다. 다음날 장피에르는 오랜 친구 김성우의 소개로 서울시 환경파트에서 일하는 김민재 담당 공무원을 만났어요. 민재는 서울시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환경 전문가로 서울의 쓰레기 처리와 환경보호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장피에르 씨. 서울까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재 씨. 한국의 환경관리 시스템에 대해 많이 듣긴 했지만 직접 보고 배울 기회를 주셔서 기쁘네요. 장피에르는 민재와 악수를 나누며 웃었어요. 민재는 그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둘러보며 환경미화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서울의 대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었어요. 이곳에서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죠. 보시다시피 이 시스템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민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가정마다 배출 무게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요. RFID 태그로 각 가정의 정보를 기록해서 쓰레기 낭비를 줄이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장피에르는 RFID 기기를 유심히 살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도입된 건가요? 다른 도시에서는 본 적이 없는 방식이네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2013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지금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17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에요. 특히 공동주택의 55%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RFID 시스템을 통해 매일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의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돼서 각 지자체에서 정책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피에르는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량이 되었나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RFID 종량제를 도입한 후로 음식물 쓰레기는 평균 36%나 감량됐습니다. 다른 방식들에 비해 이 시스템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무게와 그에 따른 비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음식물 낭비를 줄이게 되죠. 장피에르는 머릿속에서 파리의 상황과 서울의 이 체계를 빠르게 비교했어요. 파리에서는 쓰레기 관리가 느슨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쥐들이 거리로 몰려들었죠. 반면 서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다 보니 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 셈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RFID라는 첨단 기술에 의해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파리 같은 도시에도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피에르는 깊은 감탄을 표했어요. 장 피에르는 한국에서의 취재를 통해 한국의 환경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감했어요. 하지만 민재의 설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 국민들의 참여와 단합에 대해 덧붙였죠. 사실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재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처음엔 귀찮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세심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트병만 해도 일반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을 구분해서 버리거나 페트병에서 비닐 라벨을 분리한 후에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 피에르는 감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작은 디테일까지도 국민들이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단결력이 큰 역할을 해요.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한 편이거든요. 이런 단결력이 없었다면 이 시스템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국민 개개인이 이런 시스템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정책이 있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장 피에르는 한국의 이런 단결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파리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다시 한번 깊은 감탄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네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똑같이 잘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단결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분리수거를 잘 지키고 있지만 파리 시민들이 과연 이런 방식에 잘 따라줄지 걱정이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민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모든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각국의 국민성이나 문화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든 시민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작은 것부터라도 참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모두가 참여하니 성공할 수 있었죠. 장 피에르는 민재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어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정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텐데 과연 파리 시민들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보여준 단결력과 협력은 그저 시스템 덕분이 아니라 국민들의 성향과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꼈어요. 프랑스에서 이런 국민적 단합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의 모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는 민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프랑스에서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야겠어요. 그들이 스스로 환경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하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뤄낸 변화가 파리에서도 가능하길 바라봅니다. 장 피에르는 이 모든 자료를 토대로 다큐멘터리에 강력한 메시지를 담을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파리와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어. 그는 다짐했어요. 그러나 그만큼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프랑스에 적용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파리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과연 그들도 환경보호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 걱정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면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품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결국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변화를 만들 수 있겠지. 그는 다짐하며 이 다큐멘터리가 파리와 세계 다른 도시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길 간절히 바랐어요. 장 피에르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다시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본 RFID 기반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국민들의 참여도 또한 인상적이었죠.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의 협력과 단결은 환경 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이었고 이 점이 프랑스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파리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그는 파리 시민들이 그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동참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규제를 얼마나 자발적으로 따를지 의문이었어요. 특히 파리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도시에서 그저 시스템 하나만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미 음식물 쓰레기 문제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파리 시민들 대다수는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길거리에 무심코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동기부여도 부족했어요. 한국처럼 RFID 태그로 실시간 관리하고 비용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프랑스 시민들이 그것을 부담으로만 느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떠올랐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장 피에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될지도 몰라.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파리에 도착한 후 그는 파리 시청과 인터뷰 일정을 잡고 프랑스의 환경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담당자들은 파리올림픽이 끝난 후에야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듯했어요. 특히 주 문제와 쓰레기 관리 부실로 인한 도시 이미지 손상이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들의 대응은 여전히 느리고 신중했죠. 장 피에르는 프랑스 환경부서의 에밀 리샤르 국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리샤르 국장은 파리올림픽 이후 발생한 쥐 문제에 대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장 피에르 씨, 우리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적용하는 RFID 시스템은 다소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쓰레기를 관리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프랑스는 각 지역마다 문화도 다르고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리샤르의 말을 들은 장 피에르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물론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파리 같은 대도시는 쥐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 분리수거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한국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분명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참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나 리샤르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파리 시민들이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줄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규제에 대한 반발도 많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장 피에르는 이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과 프랑스의 국민성 차이에 대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했죠.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약했고 새로운 규제나 제도에 대한 반발이 클 가능성이 높았어요. 프랑스 국민들은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식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죠. 그는 비록 회의적인 반응이 돌아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장 피에르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프랑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그는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단순히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파리와 다른 대도시들에서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거야. 그는 혼잣말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먼저 깨닫고 행동해야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그냥 기계일 뿐이야. 그날 저녁 장 피에르는 한국에서 촬영한 자료들을 검토하며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어요. 파리 시민들도 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큐멘터리를 끝맺는다면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았죠. 지금 당장은 한국처럼 모든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사람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조금씩 변화를 시작한다면 파리도 언젠가 깨끗하고 쥐 없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한국에서 만났던 민재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결국 시민들이 움직여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죠. 그 말이 장 피에르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일의 촬영을 준비했어요. 며칠 뒤 장 피에르는 파리 시내 곳곳에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성공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과 파리의 현실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그는 파리의 거리에서 쓰레기 문제와 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인터뷰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직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장 피에르는 파리 시내 곳곳에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본 성공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과 파리의 현실을 비교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파리의 거리에서 쓰레기 문제와 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인터뷰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직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쓰레기 분리수거요?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쓰레기를 버리는 게 일상이니까 별 생각 없이 버리죠. 정부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시민은 불평했다. 너무 많은 규제는 불편해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고 그런 건 시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장피에르는 프랑스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욱 값지게 다가왔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비록 파리 시민들이 지금 당장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의 개입을 반기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도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촬영을 위해 파리의 한 재활용 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파리에서도 드물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동참하는 곳 중 하나였다. 장피에르는 그곳에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을 정확히 분리하는 과정을 촬영하며 마지막 장면을 준비했다. 다큐멘터리의 클라이맥스에서는 한국에서 촬영한 자료와 인터뷰 영상이 이어졌다. 장피에르는 한국의 시민들이 어떻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환경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배경에 국민들의 단결력과 협력 정신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결국 변화는 시스템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프랑스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면에서 파리의 거리를 배경으로 이렇게 말했다. 파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쓰레기 문제와 주의 문제는 해결 가능한 도전 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시스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해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의 엔딩은 시민들이 어떻게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되었다. 장피에르는 다큐멘터리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성공은 특별한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시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장피에르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에서의 국민성과 단합력이 환경 문제까지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게 이끌어가고 있네요. 장피에르가 생각하는 파리 모습이 일찍 찾아오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